이번에 이제 마르크스가 생각한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커뮤니즘이라는데요. 이제 그 어원을 좀 살펴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이 꼬민이라는 말은 오늘날 맞히면은 우리의 읍면동에 해당됩니다. 즉 마을, 타운, 자연스럽게 형성된 촌락 공동체. 근데 이것이 도시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 그래서 가장 작은 규모의 도시 형태 꼬뮌입니다. 이것들이 어떤 것들은 이제 그 프랑스의 현재 행정구역 최소 행정구역이 꼬뮌인데 조그만 꼬뮌은 몇백 명인 것도 있고요. 가장 큰 꼬뮌은 파리처럼 100만 이렇게 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꼬뮌은 그러한 공동체, 우리로 치면 마을이다. 이 행정구역 단위인데요. 그 여기서 나온 말이 꼬미니스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온 꼬미니스트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인데 공동체의 이익을 배려하는 구성원이다. 그래서 그 자기의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배려하는. 그래서 바베프는 이제 여기다가 또 평등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평등 클럽을 커뮤니스트 클럽이다 했다. 공동체주의자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게 이제 부오나로티를 통해서 마르크스 시대로 이제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이 커뮤니스트라는 거는 평등주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스트는 평등주의자 혹은 공동체주의자인데 여기서 공동체라는 거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재산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이 평등주의자들은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하는 재산 공동체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는 이제 공동으로 노동을 하고 공동으로 재산을 공유하는 평등한 생활 공동체, 재산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게 됐다. 커뮤니스트가. 그래서 공산주의자라고 번역된 게 그래서 그럽니다. 커뮤니스트라는 측면을 직역을 하면 공동체주의자인데 공산주의라고 된 거는 그 당시에 커뮤니스트는 단순한 공동체보다 재산 공동체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커뮤니즘이라고 공산주의자라고 번역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재산 공동체, 평등한 공동체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죠. 로버트 오웬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유토피아적인 재산 공동체를 주장했어요. 사장님인데 그 미국에 가서 그런 협동 사회에 유토피아적 재산 공동체를 주장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카베, 또 이카리아 역시 유토피아적 재산 공동체를 주장했다. 점차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존의 공산주의에다가 추가되는데요. 우애, 연대의식이라든가 노동의 조직, 교육의 평등 이렇게 되면서 단순한 유토피아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다. 이러한 게 발전해가지고 이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제 로렌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독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프랑스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제 독일에다가 그 소개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개념을 독일에 소개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독일보다 산업혁명을 먼저 겪으면서 무산대중, 노동자 계급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러한 무산대중이라는 프롤레타리아의 어원이죠. 그걸 소개했다는 거죠. 그 이제 바이틀린이 이제 천년왕국과 같은 혁명적인 기독교 사상과 기존의 공산주의를 결합했다. 천년왕국은 왜냐하면 현실이 되게 비참한데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지만 비참한 현실을 이 지상의 천국을 누리자,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자, 천년왕국을 만들자, 혁명적인 사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책에 가난한 죄인의 복음에 의해 가지고 공산주의는 폭력혁명에 의한 재산 공동체의 건설이다. 이 폭력혁명이 바로 이제 그 천년왕국에 나오는 농민전쟁,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세속의 권력을 타도하여 하나님의 권력을 세운다는 기독교적인 혁명 사상인데 이거를 공산주의 사상과 연결시켰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시기에 최초로 이제 해겔 법철학 비판 서설에서 프롤레타리아를 언급하면서 프롤레타리아 역사적인 사명을 언급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철학 초고 파리 노트에서 인간의 소외로서 사적 소유의 적극적인 폐지, 지향인 자신의 공산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산주의는 바로 이제 그 자본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는 인간의 전면적인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에 그 공상적 사회주의, 유토피아적인 사회주의와 구별을 했다. 그걸 이제 조야한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는 마침내 이제 공산주의를 프롤레타리안 혁명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아침에는 사냥을 하고 오후에는 낚시를 하고 저녁에는 가축을 몰고 식후에는 비판을 한다, 토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분업사회처럼 인간을 하나의 기계로 삶아서 특정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전면적인 것. 그래서 직업과 취미가 구별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인간의 다양성을 발현시키는 사회다. 그래서 사냥도 하기도 하고 낚시도 하기도 하고 목축을 하기도 하고 또 농경을 하기도 하겠죠. 책을 읽기도 하고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는 인간의 전면적인 해방이다. 마르크스는 이제 그 파리 초고에서 공산주의를 추상적으로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타강령에서는 또 공산주의를 첫 번째 단계와 더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를 이 두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나 공산당 선언, 자본론 1권에서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즉 공산주의를 자유로운 인간의 연합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토지 국유화에 관해 1872년이니까 후반기죠. 후반기에 이러한 연합,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은 자유롭고 협동조합적인 노동의 하나의 거대하고 조화로운 시스템이다. 이미 1872년에는 영국,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도 산업혁명을 거쳐가면서 공장제 자본주의가 발전하죠. 그래서 수공업자들이 이 대공장에 저항하며 자영업자들로 잔존하기를 원했던 그 1848년 공산주의자 동맹 시절에 그 소생산자들 연합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동맹 시절에는 아직 그 독일에서 대공장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련공인 수공업자들이 공산주의를 소생산자들의 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독일에서도 산업혁명이 도입되면서 대공장이 생기면서 이러한 그 조그만 규모의 소생산자의 연합이 아니라 거대하고 조화로운 시스템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파리 꼬밈과 고타강령 비판에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 과정에 있는데 이 이행 과정에 바로 노동자 국가와 프롤레타 독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자유로운 인간의 연합이라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데 마르크스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를 기본적인 경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인 꼬민과 그 다음에 국가를 대신하는 꼬민의 연합으로 나눠본다. 왜냐하면 꼬민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 공동체라는 거예요. 읍면동, 작게는 몇천 명, 많게는 100만 명. 그래서 생활 공동체, 지역 공동체니까 국가와 다르죠. 기존의 국가를 대신하는 이런 꼬민의 연합이 될 건데, 그래서 기본적인 꼬민과 꼬민의 연합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본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국가가 소멸한다 그러는데 국가가 소멸한다면 과거에 국가가 담당했던 것 중에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죠. 관리 기능이나 개입 기능. 전체 꼬민들의 경제계획, 국가적 차원, 지금 현재 국가적, 전국적 차원이라든가 지구적 차원의 경제계획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꼬민들의 연합에서 담당하게 될 건데 꼬민들의 연합은 어떤 형태냐? 꼬민들의 연합은 단순한 협의체, 연합적 형태, 그 다음에 연방적 형태, 지역 분권을 존중하지만 여전히 중앙에 권력기구가 강하게 남아있는 형태, 그 다음에 지방 분권을 인정하지 않는 중앙 집권적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일 것이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꼬민 내의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문제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이제 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말에 어떻게 유래된 그 차이점이 뭔지를 보자. 마르크스 시절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달리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마르크스는 자본론 등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한 생산자들,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엥겔스가 1888년에 말합니다. 공산당 선언이 있었던 1848년에 왜 자신들은 사회주의라는 말을 안 쓰고 공산주의라는 말을 썼는지를, 그에 따르면 1847년 공산주의자 동맹 시절에 사회주의는 이제 중간 계급의 운동, 부르주아 지식인의 운동이었다. 공산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운동이었다. 사회주의라는 것은 노동자 바깥에 있는, 즉 지식인 운동으로서 교양이 있는 계급의 그 후원을 구하는 거였다. 또 교양, 뿌띠부자, 부르주아 지식인이 그 노동자들을 교양하는, 지식인적 입장에서 가르치려는 그런 내용이었다. 노동자 중에서 단순히 정치적 변혁의 불충분함을 깨닫고 사회의 총체적 개조의 필요성을 요구했던 그러한 노동자들은 이러한 중간층의 사회주의자들과 달리 자신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회주의는 뿌띠부르주아 지식인 운동이었고 공산주의는 노동자 운동이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뿌띠부르주아는 혁명, 자본주의 국가의 타도라는 게 없었고 공산주의 노동자 운동은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가 있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뿌띠부르주아 운동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 자신의 운동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안 쓰고 공산주의자, 자신들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그러면 이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이 했던 그 사회주의 운동이 무엇이냐 한번 봅시다. 자, 그 유토피아적인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겁니다. 혁명 없이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하지 않고, 뭐 뿌리에의 팔랑스, 까베의 이카리아, 오연의 협동사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를 가만히 놔두고 자본주의 안에서 섬처럼 이런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것, 그거는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유토피아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경쟁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런 유토피아적인 것을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다 실패한다. 이러한 것들이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공상적 사회주의를 지칭하였다. 루이 블랑의 협회나 이제 프르동의 협동조합 역시 프롤레타리아 혁명로에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것. 그래서 엥겔스가 이제 1878년에 노년의 반듀림론에서 제목에 이제 한 유명한 챕터가 유토피아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 발전을 썼고, 그래서 마르크스도 1875년 고타강령 초안에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와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구별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회주의와 어떤 관련이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한 대로 막스 1840년대에 사회주의는 뿌띠부르주아 운동이었고 공산주의는 노동자 운동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공산주의를 1880년 그 엥겔스가 말한 것처럼 과학적 사회주의다 이렇게도 표현했다는 거예요.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 그 과학적 사회주의를 1840년대는 공산주의라는 의미를 썼다. 봅시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의 첫 단계로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직후의 사회주의다. 이때는 노동자 국가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있다죠. 아직도 국가가 남아 있죠. 완전히 국가가 소멸하면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인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노동자 국가가 있다. 그리고 레닌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더 정확하게 말했다. 마르크스가 말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이제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라고 부른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테두리에서 막 벗어난 사회, 프롤레타리아 직후의 사회가 사회주의고 이러한 새로운 사회가 제 발로 서게 되어 자신의 전제 조건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상태를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본주의 제도를 다 철폐하고 사적 소유를 다 철폐하고 공산주의의 높은 공산주의 수준에 도달해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사회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로 하고 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협의의 공산주의로 하는 것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닌의 말을 들어보면 인류는 자본주의로부터 직접적으로 오직 그 사회주의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사적 소유, 자본 생산물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그리고 각 개인은 그 작업량에 따라서 노동 시간에 따라서 생산물을 배분받는다. 그러나 우리 당은 더 멀리 이유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회주의지만 더 멀리 공산주의를 바라본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로 점차적으로 지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회주의, 일한 만큼, 작업한 만큼 분배를 받지만 공산주의에서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는 필요에 따라 배분을 받는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이와 같이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의 첫 번째 단계인 사회주의를 좀 자세하게 본다면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즉 노동자 국가는 파리꼬미이다. 마르크스가 파리꼬밈을 생산자들의 노동자들이죠. 자유로운 결사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다, 이행기다. 이렇게. 파리꼬밈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최초의 사회주의 단계는 이제 노동자 국가를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노동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그래서 이 시기의 임무는 당장 이제 자본주의 이 낡은 제도를 철폐하고 이제 혁명에 저항하는 반혁명 세력을 진압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의 첫 단계, 즉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배분받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혁명 직후의 사회주의 단계의 노동자 국가는 파리꼬밈이죠. 의회에 입법권과 행정권이 집중됐죠. 그래서 집단 지조 체제인 꼬민들의 그 연방적 결합이다. 아직은 국가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 연합 단계로 가지 못하고 국가적 잔존이 남아있는 연방적 결합이다. 왜 연방적 결합이냐면 파리꼬밈이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다른 지역까지 꼬민을 만들어서 그들과 같이 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프랑스와 프로이션의 부르주아 군대가 이 꼬민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꼬민들 간에 강력한 결속이 필요하다. 반혁명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순수한 연합보다는 국가적 형태의 잔재가 남아있는 연방적 결합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꼬밈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노동자 민주주의를 실현에 대한 긴박한 임무가 있으므로 아직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은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리꼬밈의 최고 기관은 파리시에 20개의 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선출된 92명의 파리시 의회였다. 이게 최고 기관입니다. 파리시 의회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졌으며 사법부를 통제하고 군대에는 이제 투항한 정규군과 파리 시민으로 구성된 국민방위대가 있었고 이 국민방위대의 사령부인 중앙위원회를 지휘했다. 그 파리시 의회가 이제 일상적으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일상적으로는 집행위원회가 설치돼서 그 파리시 의회 전체의 대신에 그 파리시 의회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거죠. 이 경우 이제 국민방위대, 군대는 사령부인 중앙위원회와 그 행정부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그 파리시 의회를 대신하는 집행위원회의 이중적 지위를 받았다. 그래서 완전히 그 순수한 연합적 형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꼬밈이 느슨한 그 꼬밈의 연합체를 지향한 것인지 혹은 이제 중앙집권적인 정부를 지향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다는 거죠. 프루동은 무정부주의자라 가지고 주민을 착취하는 중앙집권적인 강제기구에 의해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지녔다. 그래서 프루동은 이런 무정부주의, 평화로운 무정부주의, 그러니까 평화롭다는 것은 프루동은 정치혁명, 무장혁명을 반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당시 프랑스 노동자의 영향력을 많이 획득을 했다. 하지만 이제 마르크스의 관점에 따르면은 이 파리 꼬뮴에서는 이제 파리 꼬뮴 전체를 지도할 수 있는 강력한 노동자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파리 꼬뮴은 이제 다수파인 블랑키주의자들과 소수파인 프루동주의자들. 블랑키주의자들은 폭력혁명을 강조하고 프루동은 이제 정치적인 폭력혁명보다는 경제적인 협동조합을 강조하는데 이들이 서로 내분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했다. 그래서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강력한 노동자 정당이 중앙집권적인 정당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마르크스파는 국제 노동자협회는 세 번째로서 세 번째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루동보다 더 세력이 약했어요. 파리 꼬뮴에서. 레닌이 이제 국가혁명에서 파리 꼬뮴이 그 프루동주의적인 연방주의와 흡사하다고 이제 베른슈타인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파리 꼬뮴은 중앙집권적인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국가 형태다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 독일 같아서 독일 상황에 대해서는 독일 당시에 독일 연방이 38개의 왕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런 독일 연방의 통일을 위해서는 연방제보다는 지방분권 확대보다는 단일한 독일 공화국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려면은 중앙정부에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1793년에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국민공회가 생기면서 로베스피에르가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를 했는데 독일에서도 엄격한 중앙집권제가 필요하다. 이것이 혁명당의 과제라고 얘기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독일이 38개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파리 꼬뮴의 사례와 독일의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양쪽 다 확실한 것은 그 반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합보다는 더 강력한 중앙집권이 필요했다. 그래서 단일공화국은 아니고 그래서 연방의 형태가 제일 무난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방제에서 나오는데요. 엥겔스는 1891년 에르푸르트 강령 비판에서 연방제는 미국과 같이 넓은 영토를 가지거나 영국과 같이 독립된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가능하다. 이럴 때는 중앙집권이 어렵기 때문에 스위스와 같이 작은 국가에서는 연방제가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근데 스위스가 연방제 연합제를 도입한 거는 스위스는 이제 독일계, 이탈리아계, 프랑스계 이와 같이 또 그 로마계 이와 같이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단일 국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합제를 거쳐서 연방제로 나아갔는데 어쨌든 엥겔스는 그와 같이 평가했다. 이상의 논의를 볼 때 사회주의 단계의 노동자국가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는 의회에 권력이 집중된 집단 지도체제다. 그렇지만 이제 당면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합 이상의 어느 정도의 그 중앙집권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단일 국가 형태이냐 연방 국가 형태이냐는 논쟁이 될 수 있지만 노동자 국가 역시 이 지역 공동체 연합이라는 점에서 볼 때 연방적 형태가 적절하다. 그러니까 파리 꼬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파리 꼬뮴은 프레이센과 베르사유의 그 정부군에 의해 포위된 조건에서 프랑스 전역에 꼬뮴을 건설하자는 주장을 이제 풍선에 매달라 보냈습니다. 즉 파리 꼬뮴은 파리 꼬뮴과 같이 지역별 꼬뮴들의 연합, 자유로운 꼬뮴들의 연합을 건설하고자 했다. 마르크스 역시 이제 파리 꼬뮴 모델을 프랑스 전역에 확산하고 베르사유 부르자 정부를 힘을 합해서 공격해서 타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구상에서 볼 때 프랑스는 파리 꼬뮴과 같은 꼬민들의 연합으로 전환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꼬민들의 연합은 프랑스와 프레션의 반혁명 세력과 대결을 했기 때문에
순수한 연합보다는 최소한 연방적 결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도 러시아와 그 주변의 나라들이 소련 연방을 결성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러시아 혁명을 정복하려는 반혁명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러시아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과 연방을 결성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